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라는 로봇을 시뮬레이션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꼭 보고 혹은 복습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라는 로봇은 별도의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는 경사 강만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경사각이 있을 때 이 위에서 뭐 원을 굴린다, 공을 굴린다라고 하면 공이 점차 가속을 받아서 매우 빠르게 불안정한 상태를 갖고 움직이겠죠. 근데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자전거 바퀴, 창살과 같은 이러한 물체가 있다고 해봤을 때 이러한 물체를 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내려가면서 중력에 의해서 가속이 되겠지만 중간중간 이 창살이 이 바닥면과 부딪히면서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중력 가속도에 반하는 힘을 계속해서 이 물체에 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창살이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창살 형태가 아니라 이걸 걸어가는 두 개의 다리가 달린 모델로 바꾼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별도의 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매우 안정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보행 로봇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의 전체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는 스윙 그리고 스탠스라는 두 개의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로봇인데요.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는 두 개의 다리를 갖고 있고 각각의 다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스윙 스탠스 그리고 바닥면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스탠스 스테이트로 나뉩니다. 그리고 스윙 스탠스를 갖고 있다가 스윙과 스탠스 스테이트 사이를 이제 오갈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닥면과 부딪히는 이 이벤트가 이 둘을 판가름하는 그 이벤트가 되겠죠. 이것을 풋 스트라이크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리 하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리 하나는 스윙, 스트라이크, 스탠스 다시 스윙, 스트라이크, 스탠스 이 과정을 반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반복하는 다리가 하나, 두 개 달려있는 모델이 바로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의 한번 모든 좌표 프레임들을 제가 정의해봤습니다.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항상 우리가 로봇 모델링을 만들 때 첫 번째 모든 축을 정의하고요. 두 번째 축을 정의했으니까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다 만들 수 있겠죠.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각각의 모든 포인트 뭐 A, B, C 포인트들이 나오고 이 좌표들을 다 알게 됐다면 그리고 데이터 1과 데이터 2에 대한 이런 식들도 알게 됐다면 이제 라그랑지안을 구하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요. 라그랑지안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통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는 운동 방정식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까 스윙 상태에서의 운동 방정식과 스탠스 상태에서의 운동 방정식 두 개를 갖고 있고 이 두 개가 스위칭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축 설정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축은 사실 이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 투링크 펜들럼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 두 개의 링크를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조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 로봇팔이었던 2D 펜들럼은 이 고정점을 갖고 있었던 반면 지금의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C점이 지금은 붙어 있지만 이 C2점이 바닥면에 맞닥뜨리는 순간 C1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C1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플로팅 베이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지난번 모바일 로보틱스 시간에 살짝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포인트들을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스탠스 레그의 끝점, 바닥면과 붙어있는 점을 C1이라고 정의하고요. 그리고 스윙 레그의 끝점을 C2라고 정의하고 이 두 개의 링크가 맞닥뜨리는 조인트가 되는 포인트를 힙 조인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포인트 H 혹은 포인트 P라고 앞으로 지칭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도입니다. 각도인데 여기는 힙 포인트를 바닥에 수직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과 스탠스 레그 사이의 각도를 데이터 1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탠스 레그와 스윙 레그 사이의 각도를 데이터 2라고 정의합니다. 지금은 이 그림이 이렇게 쉽게 나와 있어서 세이다 1, 세이다 2가 헷갈리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 C2가 더 움직여서 바닥과 맞닥뜨리기 직전 이 순간이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러면 바닥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힙 조인트겠죠. 수선을 내렸을 때 데이다 1은 이 수선과 첫 번째 이 스탠스 레그 사이의 각도이기 때문에 이 각도는 이만큼이 데이다 1이 될 것입니다. 방향을 주의하세요. 수선으로부터 첫 번째 다리까지의 각도입니다. 그리고 데이다 2는 스탠스 레그로부터 스윙 레그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각도이기 때문에 스탠스 레그로부터 스윙 레그 사이의 각도 이만큼이 데이다 2가 되는 겁니다. 이 각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는 바닥면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전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실제로는 일정 각도의 이 등판각을 갖고 있는 경사 위에서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경사를 염두에 둔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추가해놨습니다. 이렇게 좌표계를 설정해놨으니 이제 축을 모두 붙여줘야겠죠.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요. 자, 축을 모두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 월드 프레임 X0와 Y0를 붙여놨고 다음 첫 번째 C1의 프레임을 제가 편의상 이 X 포인트가 다음 힙 조인트와 X축이 얼라인이 되도록 X1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 X1과 Y1을 그대로 위로 올린 다음에 X2와 Y2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X0와 X1 그리고 X2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변환이 이루어졌는지 모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구해주면 전체 기구와 키네매틱스는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X0와 X1 사이에서는 트랜슬레이션은 없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은 없고 로테이션은 지금 제가 편의를 위해서 플러스 90도를 해줬어요. 여기 지금 살짝 이 Y축을 위로 올려보면 두 개의 축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데이다 1을 그대로 이 각도가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도 더하기 데이다 1이 로테이션이 되는 것이죠. 90도 더하기 데이다 1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 X축 X1을 위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X2는 이렇게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X1과 X2 사이의 각은 지금 이만큼이 180도인데 이만큼이 데이터 2니까 180 마이너스 데이터 2가 된다 라고 이제 값은 맞지만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 X1에서 X2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X1에서 바라본 X2는 보시다시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에서는 트랜슬레이션은 X축으로 L만큼 움직였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은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데이다 2니까 사실상 데이다 2 마이너스 18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이 C2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두 번째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의 트랜슬레이션을 또다시 X축만큼 L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토대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모두 다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다 0, 1, 데이다 1, 2를 모두 제가 적어두었고요. 코사인 사인 일단 제가 다 데이다라고 해놨는데 사실상 데이다 1은 첫 번째 데이다는 데이다 1 플러스 90도가 되고 두 번째 데이다는 이 데이다 2 마이너스 180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180 마이너스 데이다 1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포인트들 힙 조인트 포인트, 포인트 C1, 포인트 C2 그리고 이제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라그랑지안 구해야 되는데 라그랑지안에서 운동 에너지 구해야 되고 위치 에너지 구해야 되죠. 근데 이 기준은 질점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링크 질점에 위치인 G1과 G2의 좌표들도 모두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겠죠. 운동 에너지 구하는 첫 번째 식부터 살펴봅시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2D 펜들럼 예시하고 사실 매우 비슷합니다. 대신 고려해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여기에 존재하는 이 힙 조인트에도 질량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힙 조인트 질량에 의한 운동 에너지도 고려해준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2D 펜들럼 예시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2D 펜들럼에서 두 번째 링크의 이 회전 운동 에너지를 고려할 때 첫 번째 각속도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의 스퀘어를 해줘야 두 번째 링크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회전 운동 에너지 구했으니까 이제 위치 에너지 구하러 가봅시다. 위치 에너지는 모든 포인트의 y 좌표에 mg를 다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방금 전에 우리는 로봇을 이 수평면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그림을 그려놨지만 사실은 이것이 수평면이 아니라 일정한 경사를 가진 이 각도 등판 위에서 로봇이 움직인다라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수평에서 본 y 위치가 아니라 이만큼 각도 r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로봇이 방금 전에 이렇게 수평면 위에서 움직였지만 각도 r만큼 마이너스로 움직여줘야지. 그래서 x1에서 x0로 마이너스로 움직여줘야지 실제 y 위치가 되는 것이죠. 각도 r만큼 이제 회전 운동을 시켜주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로테이션 r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마이너스 r만큼 움직이는 것은 로테이션 인버스 감마가 되는데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특성상 인버스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랑 동일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R 트랜스포즈 감마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Y 위치가 아니라 이제 R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위치 에너지까지 모두 구해봤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다 구했으니까 이제 EOM 이퀘이션 오브 모션 운동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금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는 운동 방정식이 두 개가 존재할 겁니다. 왜냐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운동 방정식만 구해본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같이 한번 또 살펴봅시다.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의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는 스윙 스탠스와 스탠스 스윙 스테이트와 스탠스 스테이트를 가졌고 이 둘 사이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풋 스트라이크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풋 스트라이크 시점에서의 EOM을 또 구해 볼 것인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풋 스트라이크 시점에는 다리가 바닥면과 충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에 의한 무엇인가 힘이 또 발생을 할 것이죠. 근데 이 힘은 이 XY 평면에서 발생하는 힘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로봇을 제어할 때 가운데 있는 조인트 앵글 테이다를 제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 체계와 XY 좌표축 사이에 변환을 해주는 무엇인가 필요하고 우리 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자코비안이 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운동 방정식의 우변에 추가적인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에 했던 이 자코비안 수식을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전체 강체에 작용하는 수평 힘과 그리고 토크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같아야 된다라는 수식에 의해서 도출됐던 식이 이거였고 이 수식의 양변의 트랜스포즈를 취하게 되면 토크는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곱하기 수평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평 힘이 발생하는 포인트가 C1과 C2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C1에 대한 토크 그리고 C2에 대한 토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M 플러스 C 플러스 G는 원래 우변이 0이었는데 지금은 외력에 의해서 그리고 수평으로 발생한 이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평 힘을 조인트 토크로 바꿔서 넣어준 식이 이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C1 이 자코비안 C1 곱하기 FC1 그리고 자코비안 C2 FC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충격량인데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시간 동안 힘이 가해졌다 했을 때 이 힘과 시간을 곱한 물리량을 충격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상 이제 써보면 FDT가 되는 것이죠. 방금 전에 그 움직이던 다리가 바닥면과 충돌하면서 충격량이 임팩트가 발생을 했죠. 이 충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도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충격량은 FDT라는 식으로 이런 형태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일전에 있던 이 운동 방정식의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FDT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F는 여기에 있고 그러면 DT가 있으면 되잖아요. 이것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음 강의를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기 전과 후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충돌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오른쪽 위에 다 마이너스를 붙여놨고요. 충돌이 발생한 후에는 다 플러스를 붙여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 충돌을 하는 포인트는 C2라고 지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바닥에 붙어있는 지점은 C1이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운동 방정식의 양변에
미소한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번 해줬는데요. 그 결과가 여기 보시는 이 수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t-부터 t+의 시간 동안 이 양변에 적분을 취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C1은 고정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 충격이 발생하지도 않고 외력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걸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C1 곱하기 FC1은 0이 돼서 소거됩니다. 다음으로 이 B 텀은 사실 MCG가 있을 때 이 C와 G가 합해진 텀이 이 B 텀이거든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물리량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값도 0이 되고요. 그럼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M이 붙어있는 부분에 적분하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C2에 대해서 DT가 붙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F 곱하기 DT 형태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충격량을 우리가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가 C2에 대한 충격량 IC2라고 제가 따로 별칭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을 실제로 수행하면 됩니다. 이 파트는 0, 이 파트는 0이었고요. 이 범위에 대한 적분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첫 번째 이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FC2DT가 IC2였으니까 앞에 있는 자코비안을 일단 상수로서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전제 조건을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C2가 바닥면과 부딪히는 이 순간에 선속도는 0이다 라는 전제 조건인데요. 일전에 우리 자코비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선속도는 자코비안 곱하기 Q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충돌 후의 선속도 곧 자코비안 C2 곱하기 Q 닷은 0이다 라는 수식인데요. 이 두 개의 수식을 아래와 같이 행렬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결국 이 두 개의 수식 그대로 행렬 형태로 바꾼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이 지금 AX는 B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X에 해당하는 스테이트 C.과 충격량 IC2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양변에 A의 인버스를 구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충격량과 그리고 충돌 이후의 스테이트를 계산해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임팩트 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량을 이끌어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임팩트 맵은 보행 로봇, 특히 바닥과 상호작용하는 로봇들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사족 보행이나 이족 보행이나 이런 보행 로봇을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 코드를 구현할 것인데요. 코드를 구현할 때는 우리는 solve IBP를 사용할 거죠. solve IBP를 사용하고 스윙 스테이트와 스탠스 스테이트를 번갈아 가면서 스위칭을 시킬 겁니다. 근데 이 둘의 스위칭 조건이 포 스트라이크고요. 이 포 스트라이크를 어떤 시점에서 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다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전에 우리 그렇게 바운싱 볼에서는 Y 좌표가 0이 되는 시점이 이벤트 조건이 됐습니다. 이번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에서는 C2가 바닥면과 닿는 포인트, 이 시점이 곧 스위치 이벤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건을 잘 살펴보면 이 상황에서 데이터 1은 힙 조인트로부터 내린 수선과 스탠스 레그 사이의 각도인데 이만큼이 되겠죠. 데이터 1이. 근데 지금 방향이 반대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었고요. 두 번째 데이터 2는 이 스탠스 레그로부터 스윙 레그 사이의 각도가 되고 이만큼의 각도가 데이터 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2는 데이터 1의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데이터 2가 데이터 1의 2배가 돼야 되고 지금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방향은 반대. 그래서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어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2가 마이너스 2 데이터 1인 조건이 바로 이 콜리전 컨디션입니다. 풋 스트라이크가 발생하는 조건이 바로 이것인 거죠. 뭐 이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전으로 돌아가서 이 콜리전 컨디션에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다 0인 시점에도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보시다시피 힙 조인트 그리고 스윙 레그와 스탠스 레그가 완전히 일치할 때, 그래서 모든 데이터 1, 데이터 2가 다 0일 때도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0은 0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 이벤트 함수를 구현하면서 만약에 if문을 넣어서 이런 경우에는 처리하면 안 된다 라는 로직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 살펴보기 전에 하나 스위칭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전에 스탠스 스윙 레그였던 것이 풋스트라이크가 발생한 이후에는 스탠스 레그가 스윙 레그가 되고 스윙 레그가 스탠스 레그가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이게 움직일 수 있었다면 다음에는 이제 이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서로 간에 그 다리 상태를 바꿔주는 스위칭이 발생하는데요. 이 스위칭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말했던 것처럼 충돌 이전의 스테이트를 마이너스를 오른쪽 위에 붙여주고 충돌 이후에는 오른쪽 위에 플러스를 붙여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다 1 플러스라고 한다면 충돌 이후에 데이다 1의 각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일전에 데이다 1은 이 수선으로부터 스탠스 레그 사이의 각도고요. 이 데이다 1이고 두 번째 데이다 2는 스탠스 레그로부터 스윙 레그 사이의 각도가 데이다 2가 되는 거죠. 만약에 스위칭이 일어나게 된다면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면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스윙 레그와 스탠스 레그가 바뀌기 때문에 데이다 1이 수선으로부터 스탠스 레그 사이의 각도 이만큼이 데이다 1이 되고요. 두 번째 스탠스 레그로부터 스윙 레그 사이의 각도 이만큼이 데이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데이다 1과 데이다 2를 정의해 줘야 되는데요. 새로운 데이다 2는 이전 이제 충돌 바로 직후에 데이다 2의 정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새로운 데이다 2는 이전 데이다 2의 정반대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제가 기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데이다 1은 이제 이만큼이죠. 이만큼인데 근데 이전 데이다 1과 데이다를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만큼 갭입니다. 이 갭이고 데이다 2 플러스에서 데이다 1을 빼준 것인데 이 데이다 1만큼이 이미 마이너스가 붙어있는데 제가 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니까 데이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데이다 1이 돼서 데이다 2 플러스 데이다 1 충돌 직후가 되는 것이죠. 그게 여기에 있는 이 수식입니다. 다리를 바꿔주는 것을 코드로 구현하고자 한다면 데이다 1과 데이다 2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소스 코드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소스 코드는 렉처 라인에 있는 첫 번째 코드는 메인 워커 나이브 게스라는 소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로봇이 조금 움직이다가 두 발이 겹쳐지면서 시뮬레이션이 약간 오류가 나는 것처럼 종료가 되는 겁니다.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는 스윙 스탠스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특정한 구동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패시브 다이내믹 워커는 이 등판 각도와 초기 스테이트에만 의존해서 움직이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시작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걸어가는 스테이빌리티, 이 보폭의 안정도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방금과 같은 예시는 이 불안정한 시스템이 계속해서 불안정이 누적되면서 마지막에는 두 다리가 겹쳐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걸어가는 이 워킹을 반복하더라도 안정 상태를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푸엔카레 맵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푸엔카레 섹션이라는 또한 스페이스가 있을 때 걷기 전의 상태를 XI라고 하고 한 걸음 걸어간 이후의 상태를 XI 플러스 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초기에 XI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한번 스텝을 거친 이후에 XI 플러스 1이 초기에 일전에 있던 XI와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면 점차 불안정해지고 이 로봇이 걸어갈 때 점차 두 다리가 붙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XI 플러스 1과 XI 사이에 이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XI 플러스 1과 XI 사이에는 어떠한 연산이 또 존재할 것인데요. 이 연산을 우리가 펑션 f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학적으로 방금 전에 이 차이를 줄여내는 과정은 결국 이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이 partial f, partial x 이 값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보시면 이 x가 데이터 1, 데이터 1다, 데이터 2, 데이터 2 다수로 이루어진 이렇게 다변수 벡터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partial f, partial x는 곧 자코비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트가 4개이기 때문에 4x4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 자코비안을 안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보행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구해놓은 자코비안의 아이겐 밸류를 통해 스테빌리티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겐 밸류의 최대값이 1보다 작으면 전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는 것이고요.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한 번의 스텝을 반복하기 전과 한 번 그 반복한 이후의 상태가 비슷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이번엔 가장 큰 값을 갖는 아이겐 밸류가 1보다 크게 되면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 자코비안의 아이겐 밸류를 통해서 스테빌리티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러면 맥시멈 아이겐 밸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이것을 이후에 fsolve를 통해 풀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 푸엔카르멜까지 구현되어 있는 소스 코드는 main worker.python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보폭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보폭이 유지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수치적으로 안정한 상태인가 보고 싶으면 이 소스 코드의 결과 중에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한번 보시죠. 맥시멈 아이겐 밸류가 1을 넘어서 3.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금 보셨을 때 한 4번, 5번까지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지만 뭐 100번, 1000번 계속해서 이 보행을 시키면 마지막에는 불안정한 상태로 이 더 이상 로봇이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소스 코드 구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일전에 이 볼 바운싱 코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솔브 IBP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그 전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운동 방정식을 유도해내는 디라이브 파이썬 코드 하나와 시뮬레이션 코드, 이 두 가지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라이브 워커 코드에는 제가 사실 아까 전에 강의 초반에 운동 방정식을 세우기 위한 모든 식들을 제가 제시드렸기 때문에 라그랑지안을 구하고, 속도도 구하고, 라그랑지안을 구한 다음에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해내는 것까지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싶으면 실제로 한번 위에 코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파트가 풀스트라이크 시점에서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운동 방정식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C1과 C2에서의 외부 힘, 그래서 충격량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양변을 적분시켜줬고, 여기 보시는 C2에 적용하는 힘 곱하기 DT가 충격량 IC2가 돼서 첫 번째 식을 유도했고, 두 번째 식은 충돌한 이후에 C2의 선속도가 0이다 라는 조건을 통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1번과 2번 식을 이렇게 잘 조합을 하면 아래와 같은 AX는 B꼴의 행렬, 선형 행렬을 만들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여기 첫 번째 있는 매트릭스를 M for strike, 두 번째 있는 이 벡터를 B for strike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X라는 스테이트는 M for strike의 인버스 곱하기 B for strike를 통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 수식을 코드로 구현한 것이 아래에 있는 스텝 5 힐 스트라이크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내용이 길기는 한데 제가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G라는 스테이트가 데이터 1, 데이터 1 닷, 데이터 2, 데이터 2 닷 이렇게 4개의 스테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M 매트릭스는 4x4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가 4개였는데 그래서 자코비안을 구해보면 X, Y라는 좌표축에서 자코비안이 되는 대상인 G가 4개의 스테이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코비안 C2는 2x4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랜스포스를 시키면 당연하게도 4x2 매트릭스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도 2x4 매트릭스가 들어가고요. 네, 잘못 썼네요. 4x2 매트릭스가 되고, 이게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자코비안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는 붙여줘야겠지만요. 다음에 여기 2x2의 영행렬이 들어갑니다. 이 커다란 행렬이 바로 M 푸스트라이크라는 행렬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 푸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로 4x4 M 매트릭스와 그리고 4x1 G 벡터를 곱해준 이런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6x1 형태의 벡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디라이브
메인 워커를 한번 실행해서 운동 방정식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나온 J1, J2 그리고 A1, A2라는 이러한 모든 값들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메인 시뮬레이션 코드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메인 시뮬레이션 코드 바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 하지만 일전에 있었던 볼 바운싱 코드를 제대로 분석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볼 바운싱과 마찬가지로 솔브 IBP 파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브 IBP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되는 싱글 스탠스에는 결국 운동 방정식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또 다른 파트가 이벤트, 콜리전 파트가 되겠죠. 싱글 스탠스 함수부터 살펴봅시다. 일전에 운동 방정식에서 도출했던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M 매트릭스 그리고 B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인버스를 통해서 세이다 닷닷, 데이다 투 닷닷을 구해준 다음에 이 들어왔던 인풋 스테이트에 한번 미분한 값을 리턴해주면 솔브 IBP가 똑똑하게 특정 시간 스팬 동안 로봇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산을 하느냐?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콜리전 닷 터미널이 true가 되어 있으므로 이 콜리전이 발생한 이후에는 계산을 안 하겠다, 터미널 시키겠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콜리전, 그래서 이벤트 컨택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전에 우리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2가 -2 데이터 1과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좌변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결국 데이터 2가 플러스 2 데이터 1이 0이 된다라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대로 2 곱하기 데이터 1 플러스 데이터 2가 아웃풋인데 이 아웃풋이 0이 될 때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근데 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모두 0일 때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상황이 디텍션 되지 않도록 제가 이 if문을 하나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C2 점이 바닥에 부딪히기 전까지의 상황이고요. 바닥에 부딪히는 그 순간부터는 이 footstrike 함수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footstrike 함수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마지막에 살펴봤던 이 M footstrike 매트릭스 그리고 B footstrike 매트릭스를 모두 구현해주고 AX는 B 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인버스를 곱해준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서 있던 이 수식을 구현해 준 것과 사실 큰 차이가 없고요. 대신에 저는 이 풀 스트라이크 파트에 또 하나를 구현을 했는데 바로 이 스위칭 메커니즘 있죠. 스위칭 메커니즘도 이 풀 스트라이크 함수 안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새로운 세타 1은 충돌 이후에 데이터 2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1은 충돌 이후에 데이터 2 플러스 충돌 이후에 데이터 1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봤던 수식이 그대로 코드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라이크까지 겪었다면 그래서 한번 솔브 IBP를 통해서 스윙을 연산해주고 바닥 지점과 부딪히는 포스트라이크까지 계산했다면 이것이 곧 한 번의 스텝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한 번의 스텝이 아니라 여러 번의 스텝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결과값을 누적해야 하므로 보시다시피 n스텝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for loop을 통해 이 결과값들을 누적 콘캐티네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뭐냐면요.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그릴 때 제가 좀 편하게 하려고 가운데 지점, 이 포인트 있죠. 이 힙 조인트의 위치를 별도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후에 시뮬레이션 그릴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초기 상태를 지정하고 마지막에 아이겐밸류 이제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데 방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시뮬레이션 파트는 여기 있는 n스텝스를 분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보행을 만족시키는 초기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보행을 하기 이전 스테이트인 xi와 보행한 이후의 스테이트 xi 플러스 1이 최대한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fsolve를 통해서 구현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파트가 바로 여기인데요.
이 fsolve 함수가 잘 기억나시지 않는다면 fsolve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의 리턴 값을 최대한 0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수치적인 솔버입니다. 그래서 초기 스테이트 g0와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이 fixed dp를 살펴보시면 보시다시피 한 번에 보행을 하기 이전과 이후의 스테이트가 최대한 같아지도록 리턴 값을 만들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적화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G스타를 이제 N스텝에 전달해 줄 것인데 이 G스타가 얼마나 이 스테빌리티를 만족하는지 수치적으로 알기 위해서 자코비안을 구해줘야겠죠. 여기 있는 이 자코비안을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대수적인 자코비안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넘파이 파트, 시뮬레이션 파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치적인 자코비안을 구현해 놨습니다. partial 자코비안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고 여기 있는 이 partial 자코비안을 통해서 원 스텝 이전과 이후의 극소 변화량을 주어서 우리가 뉴메리컬한 자코비안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해준 자코비안 스타의 아이겐밸류를 계산하고 아이겐벡터를 도출해서 아이겐밸류의 최대값이 과연 얼만큼의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스테빌리티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요? 메인 워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최대한 안정도를 만족시키는 초기 값을 주어졌고 지금 맥시멈 아이겐밸류가 1을 넘어갔지만 그래도 한 몇 번 정도죠? 여기 보면 10번의 스텝까지는 안정적으로 보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행했는지 수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 마지막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 대해서 제가 사실 할 말이 조금 더 있는데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이 파트는 강의 노트를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언더 액추에이티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강의 노트를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9강 패시브 워커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